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자,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나게 야사를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 음식들을 신선하게 재현해줄 우리 국방야사의 메인 요리사죠.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밌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행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임 교수님 힌트 좀 주시죠. 예, 오늘은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예, 19세기 초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고요. 흔히 이탈리아가 낳은 3대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트러플. 트러플이요? 예, 이제 송로버섯인데요. 이탈리아어로는 따르투포라고 하죠. 3대 작곡가라. 그러면 3명 중 1명은 알겠는데 너무 힌트가 부족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식재료 트러플까지 나오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죠. 아마 이 작곡가의 대표작을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세비야의 이발사. 아, 로신이구나. 네네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그 주세페 베르디 그리고 자코모 푸치니와 함께 이탈리아 3대 오페라 작곡가라고 하는 조아키노 로시니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 근데 왜 힌트 중에 트러플이 왜 나왔죠? 트러플이 로시니가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보다 트러플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로시니가 트러플을 좋아했는지 잠시 후 좀 들여다보고요. 이 세비야의 이발사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는 작품인데 사실 오페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세비야의 이발사. 이 곡을 작곡한 로시니가 사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에 비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동시대의 프랑스 작가 중에 스탕달이 있죠. 적과 흑의 저자죠. 스탕달. 예, 그렇죠, 그렇죠. 스탕달이 로시니를 나폴레옹과 비교합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로시니가 음악의 나폴레옹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별이 떨어지니까 로시니의 별이 떠올랐다. 이런 평가까지 내렸을 정도니까요. 와,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비견한다면 정말 슈퍼스타급이라고 보이는데 자, 로시니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예, 로시니는 1792년에 이탈리아의 페사로라는 마을에서 태어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이군요. 예, 예. 네. 아주 작은 해안가 마을입니다. 그 음악적 재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방 극장의 트럼펫 주자였고 네. 어머니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로 당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12살이 되던 해 클래식 음악 중에 가장 까다롭다는 현악 사중주를 작곡 12살에. 예.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짧은 작품을 뚝딱 써냈다. 뭐 이런 일화들이 전해질 정도로 좀 천재성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로시니의 대표적인 곡 세비야 이발사도 아주 이른 나이에 작곡한 작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4살 때 발표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로시니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18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1810년이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결혼어음이라는 오페라를 발표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결혼어음. 예. 그리고 이제 대표작들이죠. 탄크레디나 혹은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등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8살 때부터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면 천재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페라 천재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트러플에 관련된 음식은 어떤 걸까요? 그 로시니도 저희 지난번에 다뤘던 모네가 굉장히 미식가였지 않습니까? 네, 로시니도 못지않은 미식가였는데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로시니의 이름을 건 메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를 알라 로시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던 것 같고, 물론 이 로시니가 좋아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메뉴들 대부분에 트러플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재분 셰프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로시니의 요리를 기본으로 한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는 익숙한 마카로니를 미국식 인스턴트가 아닌 트러플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요리로 만들었고요. 마카로니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로시니 칵테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천재 예술가라고 하면 고뇌하고 아프고 외롭고 또 신경질적이고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로시니도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로시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천성 자체가 굉장히 느긋하고 낙천적이고 당대에는 게으르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느긋하고 낙천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게으르다고 하니까 왠지 더 천재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느긋했길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시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성공 가도를 달렸죠. 그래서 결혼원, 탕크레디,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 등 자기가 작곡한 작품들이 줄줄이 성공을 거두면서 작곡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작곡만 하면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 와. 그래서 불과 20대 때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극장장의 역할을 맡기도 했고 지휘자로도 활약하면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작을 해내다 보니까 당연히 악보에 오류가 많았겠죠. 근데 천성이 낙천적이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페라 주문을 6주 전에 로시니가 받았는데 4주 동안은 놀면서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고 꼭 있어 그런 상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리아와 중창을 쓰면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6주차가 되어서야 관현악으로 맞춘 다음에 바로 리허설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주위 또 제 주변에도 마감 기한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도 계속 놀다가 마감에 딱 닥쳐가지고 해야지 능률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작가들은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엄청 힘든데 로시니도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그 본인은 낙천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극장주가 로시니를 극장 다락방에 가둬버리고 그 감시하던 하인들한테 저 작품 제 시간에 못 끝내면 창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썰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느긋하고 낙천적이었던 로시니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주우러 가기보다는 그냥 종이에다 새로 악보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로시니는 극을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페라 세미라미데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고 세비야의 발사는 불과 13일 만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악보가 바닥에 떨어지면 일어나서 그걸 줍는 시간보다 새로 쓰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랬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너무 많은 대중들이 로시니를 그렇게도 좋아했다. 이 얘기죠. 작곡계 아이돌 스타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시니가 당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읽고 또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로시니 성격 자체가 심각하고 복잡한 것을 굉장히 기피했는데 그리고 이제 낙천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 오페라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로시니는 흔히 이제 오페라 부파라고 하죠. 이렇게 가볍게 보고 웃을 수 있는 희극 오페라를 의미합니다.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가 1820년에서 30년대 유럽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건 당시 시대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시절에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심각한 주제의 작품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요구에 로시니의 작품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은 세상이 좀 어지럽고 힘들면 더 가벼운 작품에 집중해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로시니 음악이 딱 거기에 맞았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아, 로시니가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나 보죠. 예, 평소에도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로시니가 남긴 어록들을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밀라노시에서 로시니를 기념하는 동상까지.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상 세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매일 가서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멋지다. 예, 어느 파티에 참석했을 때 집주인이 뭐 의례상 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고, 또 로시니 생일이 2월 29일이었습니다. 오, 자주 없었겠는데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순을 넘긴 나이에도 생일을 몇 번 안 지났으니까 나는 아직도 18살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로시니가 또 미식가였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예술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오늘 먹으려는 요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셰프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로시니식 마카로니 거의 다 만들었고요. 이제 칵테일 만들 건데요. 요리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로시니의 생일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예, 2명의 음악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로시니의 직속 선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8세기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조반니 파이젤로가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널리 알려진 천재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아, 베토벤하고도 인연이 있나 보죠? 베토벤과 나이 차가 많습니다. 베토벤이 로시니보다 22살이 연상인데, 사실 생전에는 대중적으로는 로시니가 베토벤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로시니를 부러워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베토벤이 그 유명한 작품이죠. 9번 교향곡 합창을 작곡을 시작했을 때 베토벤과 로시니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기에. 예. 근데 베토벤도 유명했지만 빈 사람들이 로시니의 오페라에 더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베토벤이 로시니의 공연을 피해서 연회장을 잡아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와, 세계 천재 베토벤이 로시니를 피해서 공연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아, 어떻게 베토벤보다 더 유명했을까, 로시니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로시니는 당시 빈 사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로시니가 20살 무렵에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듣고 음악성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시니는 베토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했고요. 그 지인들을 통해서 베토벤을 만나려고 수차 노력을 했는데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822년에 드디어 두 작곡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아, 만나긴 했습니까? 로시니와 베토벤이 만났던 것이 1822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시니는 세비야의 발사, 신데렐라 이 두 작품이 대히트시키고 그리고 당시 소프라노 가수였던 이사벨라 콜브랑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혼여행차, 당시 음악의 도시였던 빈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드디어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로시니는 자신과 음악 스타일은 달랐지만 존경에 맞지 않던 22살 연상의 베토벤에게 값비싼 와인을 들고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베토벤은 귀가 거의 먼 상태였고 그래서 서로 글씨를 써서 통역의 중개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당시에 베토벤이 적었던 말인데 뭐라고 적었냐면,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공연될 작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희극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장르의 오페라는 로시니 당신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뭔가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는 않은, 요즘 말로는 돌려깎기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베토벤이 로시니를 만나기 전에 세비야의 이발사 공연을 본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미
거의 귀가 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는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시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로시니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짐작해 보기에는 워낙 낙천적이고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았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 작품이 더 베토벤보다 흥행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토벤은 로시니가 굉장히 존경하는 음악가였고 그런 음악가가 말년에 허름한 하숙집에서 볼품없는 옷차림으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시니가 베토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전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모금운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후세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유명한 베토벤을 어렵게 만난 로시니라는 같은 분위기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무지무지하게 유명하고 인기 스타인 로시니가 아주 어렵게 사는 베토벤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로시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또 한 명의 작곡가 조반니 파이지엘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18세기에 굉장히 이름 있는 오페라 작곡가였고요. 대표작은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예. 세비야의 이발사를 작곡해서 1782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궁정 작곡가로 채용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이 파이지엘로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러시아에서 초연된 이후에 유럽 30여 개 도시에서 장기 공연 레퍼토리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이름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했던 것이 1816년입니다. 파이지엘로가 러시아에서 이 작품을 초연했을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을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파이지엘로의 작품이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했을 때 로마의 테아트로 디 또레 아르젠티나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연을 했는데 당시에는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제목을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지엘로의 제목을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연됐을 때의 제목은 알마비바 또는 소용없는 예방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상연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지엘로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스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파이지엘로의 작품을 애호하던 이 추종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로시니의 공연을 방해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노랫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거나 무대에 고양이를 풀어서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가수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공연을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로시니가? 네, 어쨌든 그 해에 로시니 작품이 초연된 해에 파이지엘로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파이지엘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로시니는 2달 만에 자기 작품에 드디어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제목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 때는 로시니의 음악이 괴상하다면서 흠을 잡던 관객들도 차츰 로시니에게 환호하게 되고요. 파이지엘로의 작품은 점차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작품의 이름은 바로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물론 좋은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참 로시니는 능력도 뛰어나면서도 평생 우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쿡방야사 오늘은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력도 운도 다 가진 이 로시니가 그런데 은퇴를 그렇게 빨리 했다면서요? 예. 로시니가 37세가 되던 해에 오페라 기욤텔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원작은 프리드리 실러의 희곡인데요. 한국에도 사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그 포악한 총독의 지시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를 쏴요. 윌리엄 텔? 예, 윌리엄 텔 이야기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윌리엄 텔인데 이 오페라가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기욤 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이 작품은 초반에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랑을 얻게 되고 어쨌든 로시니는 이 기욤텔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음악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종교 음악을 일부 만들긴 했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어쨌든 이 기욤텔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음악가가 갑자기 은퇴를 해서 당시에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로시니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데요.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파이어족처럼 좀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7살에 은퇴한다면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자기가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너무 빠른 은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파이어족 얘기를 했지만 사실 로시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를 했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은 있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사가들이 하는 얘기로 로시니가 오랫동안 희극 오페라를 작곡해서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진지하고 좀 깊은 내용의 오페라로 작품 경향이 바뀌면서 관객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원인이었다. 좀 인기를 갖고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좀 진중한 작품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인기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추측은 로시니의 작품이 대부분 성악가들의 뛰어난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시니 작품에서 노래하다가 목을 다친 성악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기교를 사용하고 음역대가 또 초고음역대를 많이 사용하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를 구하기 힘들어서 은퇴를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오페라 가수들한테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목이 생명인데 로시니 작품이 그러니까 출연하고자 하는 성악가들한테 참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설도 있습니까? 예, 그 건강 이상설도 있습니다. 로시니가 굉장히 미식가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통풍에 걸렸다는 설,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계에서 활동하면서 신경계통에 좀 이상이 생겼다는 설. 그리고 심지어는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혼을 놨다. 사실 너무 빠른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그 말고도 또 다른 설도 있습니까? 예, 오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설일 텐데요. 식도락 때문에 음악을 내팽개쳤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네. 로시니가 당대의 유명한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특히 좋아했던 음식은 트러플이죠. 이 트러플은 흔히 뿌아그라 그리고 캐비어와 함께 3대 진미로 손꼽히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죠. 그래서 로시니가 음악을 버린 이유가 송로버섯을 채취할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런 재밌는 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트러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로시니가 평소에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로시니가 했던 얘기에 따르면 평생 3번 울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페라가 공연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의 세느강에서 보트를 타면서 트러플을 곁들인 칠면조 요리를 먹다가 세느강에 빠뜨렸을 때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좋아했나 보다. 그런 설까지 있는 거 보면, 그죠? 음악 천재로 태어나서 평생 부와 인기를 누리다가 또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뒀던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던 로시니. 자, 그의 은퇴 후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습니까? 예, 로시니는 1855년부터 프랑스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재혼한 아내와 파리에서 계속 지내다가 1868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시니는 굉장히 성공을 거둔 음악가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서 당시에 250만 프랑. 이게 현재 시세로 따지면 적어도 수백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거액의 재산을 남겼고 유언을 통해서 유산의 일부는 둘째 부인에게 주고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파리시 당국에 전부 기부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죠. 파리시에서는 이 돈으로 로시니의 이름을 붙인 음악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학교와 재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음악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시니가 태어난 곳이죠. 이탈리아의 페사로에도 그의 기부금으로 로시니 음악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 좋고 행복한 삶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학교도 많고 본인의 이름을 딴 요리도 남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쿡방야사에서 준비한 로시니의 음식 같이 드셔보시죠. 네.
네, 쿡방 야사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로시니 마카로니와 칵테일이라는 요리입니다. 이재범 셰프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트러플이 사실은 아주 비싼 식재료잖아요, 이게요. 예, 트러플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채취되고 또 땅 밑에서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돼지나 개가 냄새로 찾는 버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로시니가 그 돼지를 키웠다는 게 그 향을 맡는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군요. 이 맛이고 향이고 굉장히 독특한데 이걸 만약에 처음 맛보시는 분들은 이 맛과 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이 마카로니와 어울려지면서 아, 이게 어떤 요리인가라는 거는 본인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요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스 살짝 느끼한 맛이 탄산한 칵테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시니 마카로니와 칵테일을 같이 하나의 요리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가들이 사랑한 소울푸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쿡방 야사. 자, 오늘은 로시니와 함께 했습니다. 임도영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로시니의 생애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왜 유명한 예술가들이 예술성과 경제적 성공이 사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시니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예술성도 인정을 받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시니가 평소에 농담도 즐겨하고 걱정이 없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또 성공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삶, 그렇죠? 로시니의 삶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임동현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와 역사의 신선한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